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탈출 프로젝트 또 오건영! 요즘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알아보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국채를 사들이던 규모를 조금씩 줄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이해하려면 우선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양적 완화 하면 뭐 돈을 뿌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양적 완화 하면은 국채를 사는 거다, 장기 국채를 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편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쓰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양적 완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준금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한국은행의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쓰는데요. 지금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근데 기준금리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는 금리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7일짜리 국채금리가 있을 거예요. 7일짜리 국채가 있는데 7일짜리 국채의 금리를 0.5% 라인에 계속 맞춰줄게요, 이런 뜻이에요. 시중에 돈이 넘치면, 돈이 막 흘러나오면은 금리가 내려가겠죠. 굳이 0.5에 안 빌리고 그거보다 더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요, 자금을 쭉 빨아들여요. 자금을 쭉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금리를 위로 밀어 올리고, 근데 너무 많이 빨아들이면 돈이 모자라니까 시중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돈을 갖다 이렇게 찍어서 공급을 해줘요. 돈을 갖다 찍어서 공급을 해줄 때 그냥 돈을 찍는 게 아니라 담보가 필요합니다. 담보가 있어야지 화폐에 신뢰도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국채라는 걸 담보로 해서 받으면서 돈을 공급해줘요.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또 만약에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가면 돈을 또 빨아들이고 공급하고 빨아들이고 공급하고 하면서 이 0.5%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게 기준금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러면 화폐를 갖다가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을 할 때, 이 화폐를 발행할 때 제일 핵심은 뭐냐면, 화폐를 마구 찍으면 옛날 독일 뭐 바이마르 공화국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막 화폐의 가치가 폭락을 해버릴 수 있죠. 그래서 화폐를 찍을 때는요, 굉장히 신중하게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폐의 공신력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이 공신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정부의 어떤 탄탄함, 재정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담보가 있으면 좋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주식을 담보로 한다. 그러면 주식 담보라는 건 뭐 물론 탄탄하긴 한데 좀 불안하긴 하죠. 가치가 막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아파트 담보다. 뭐 괜찮긴 한데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국채 담보다. 그럼 어때요? 이건 뭐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국채가 예를 들어서 100년짜리 국채다라는 느낌이 어떠세요? 100년 국채, 1000년 국채 이러면 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에서도 100년짜리 국채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해했었죠.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안 들어오는 일이 생긴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좀 불확실하다는 느낌을 좀 받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릴 때, 대리님 저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년 후에 갚을게요 하면은 이게 좀 뭐랄까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돈 없는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 밑에 저 돈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서 10만 원만 잠깐만 금방 저 뽑았다 드릴게요 이러면, 그럼 바로 이렇게 만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돈을 주기가 훨씬 편해져요. 이게 키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돈을 찍을 때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어요. 그럼 초단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거죠. 그래서 7일짜리 국채예요. 처음에 이걸 쓸 때는 왜 7일짜리 하면서도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은 얘를 가지고 돈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왔을 때 눌러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앙은행은요,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앙은행이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은 보통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기준금리를 갖다가 인하를 하게 돼요. 근데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기준금리, 시장금리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시장금리가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금리가 요게 7일짜리 금리라고 해볼게요. 요게 한 달짜리 금리고 요게 1년짜리 금리고
이게 10년짜리 금리라고 해봅니다. 그러면 보통은 7일짜리 금리가 1개월짜리 금리가 7일보다 좀 높고 1개월짜리보다 1년 금리가 조금 높고, 그죠? 그 다음에 10년짜리 금리가 조금 더 높아서 보통 금리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요걸 이제 우리는 어려운 말로 금리 커브라고 합니다. 오늘 날짜로 봤을 땐 7일보다 1개월이 높고 1개월보다 1년이 높고 1년보다는 10년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기준금리라는 건 요거예요. 요것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전체적인 시중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한번 그냥 상상을 해봐요. 여기 줄넘기 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마술사 같은 사람이에요. 들어와가지고 딱 줄넘기 줄이 한쪽 끝을 잡고서 저 끝까지 이제 조절을 한다고 해볼게요. 제가 확 듭니다. 그럼 요 끝을 잡고서 제가 확 들면 얘는 올라오겠죠. 탁 튀겠죠. 요 정도는 올릴 수 있겠죠. 얘는 올릴 수 있을까요? 얘는 한 가운데 정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술이 좋아서 세게 하면 가운데까지는 올라올 수 있죠. 근데 끝은 어떨까요, 느낌에? 가만히 이러고 있을 수 있죠. 얘는 자기 알아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요걸 건드린다고 해도 요게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중앙은행이 힘이 세고 시장 움직임을 조절해 버릴 수가 있으면 얘가 요걸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얘까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시절이 정말 하수상해서 너무 어렵잖아요. 중앙은행이 이걸 움직인다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이렇게 단기로는 자금을 공급을 해도 이 장기 영역에서는 돈이 안 돌아요. 중앙은행은 요것만 건드린다고 했죠. 이걸 건드리는 게 다른 쪽에 영향을 전혀 못 줘요. 다 마비가 돼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는 마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년짜리 국채금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미국은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나가요. 그래서 요거의 금리가 부동산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혹시 금융위기가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위기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금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계속 이걸 갖다 계속 잡아내렸는데 저 끝에 있는 애들 안 내려오는 거예요. 10년짜리 금리가. 제가 내려와야 되는데 답답하죠.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골키퍼가 직접 뛰어나가야죠. 공격수부터 미드필더 다 쉬고 있으면 골키퍼가 뛰어나가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직접 여기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 끝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10년짜리 국채를 갖다 찍어 누르기 시작을 해요. 국채 금리를 낮추려면 국채를 사들이면 되죠. 막 국채를 사가지고 장기 영역에다가 자금을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산다고 표현해요. 막 사가지고 막 돈을 뿌려 넣으면은 돈이 계속 있죠. 10년짜리 국채 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돈 구하기가 편해지니까 얘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양적 완화예요. 원래는 단기 국채밖에 못 사는데 여러 영역에 있는 국채들을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 수량이 확 늘어나죠. 양적으로 늘어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막 뿌리게 돼요. 그럼 이 전체 금리가 다 내려오면서 실물 경제를 부양을 하는 효과가 생겨요. 이래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를 했다. 그래서 이거 금리가 내려오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또 오건영. 그 금융위기 때랑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 때도 네. 경기 부양 차원에서 양적 완화를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떻게 했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08년도가 금융위기였거든요. 09년 3월에 1차로 양적 완화라는 걸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한 1조 달러 정도 자금을 써서 샀거든요. 장기 국채를 막 샀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 11월에 두 번째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이때 제 기억에 한 6천억 달러 정도를 사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12년도 9월에 3차 양적 완화라는 걸 하면서 거의 8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사요. 자, 그럼 이거 다 합치면 한 2.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코로나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사요. 한 번에. 불과 몇 개월 만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삽니다. 제가 차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잠깐만 볼게요. 또 오건영. 그 미국 중앙은행이죠. 페드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의 자산 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 국채를 사면 여기다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뭐가 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산처럼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08년도에서 09년도 사이 정도에 보면 제가 박스를 하나 쳐놨는데 점선으로 된 거기서 뭐가 이렇게 산처럼 우뚝 솟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1차 양적 완화예요. 국채를 막 사가지고 쌓아놓은 거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2010년 정도에 또 한번
점프업이 되는 부분이 보여요. 그게 2차 양적 완화예요. 그 다음에 2012년부터 14년 사이 한 번 또 훅 점프하는 게 보여요. 그게 3차 양적 완화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제 2020년도 그래프가 가운데 나오고 점선 하나 찍었는데 훌쩍 뭐가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작년도에 양적 완화한 규모예요. 3조 달러가 넘게 사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게 옛날 금융위기 당시하고 지금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냥 이렇게만 봐서 보이는 게 아니라 같이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이제 이게 장기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08년도에서 13년도 사이에 산 것보다 최근에 산 게 훨씬 더 크다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이제 08년도 대비해서 지금의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들어가는 자금의 사이즈도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훨씬 더 크게 했다. 네, 이런 개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건영.